그리고 정책 토론을 위해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자금세탁 방지 실장님,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협회장님, 이준행 스트리미 고박스 대표님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토론 진행은 이정혁 부장판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소개를 받은 이정혁 판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몇 번 이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이렇게 스피디하고 또 열정적이고 쉬는 시간 한 번 없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세미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많이 넘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도를 어떤 나라가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 형태가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나 네덜란드가 최초로 어떤 합자회사나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본을 모아가지고 그 작은 나라가 잠시 한 50년, 100년 동안 큰 부를 일구었던 적도 있었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도 남북한이 다른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한쪽은 상당히 많은 부를 일궜고 또 한쪽은 아닌 그런 나라가 된 것처럼, 지금 이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도 우리나라가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가 과연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세계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나 아니면 국력의 흥망 형태도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런 블록체인 팍스넷 주최의 블록체인 세미나가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다양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정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또 이런 블록체인 산업이 진행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또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서는 이제 네 분이 먼저 발표를 하셨고, 나머지 김미영 실장님, 정지열 협회장님, 이준행 대표님께서 원래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진행 순서는 김미영 실장님, 정지열 협회장님, 이준영 대표님이 네 분 발표를 듣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혹시 발표자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먼저 간단하게 토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번에 지금 팍스넷으로부터 좀 관심이 있는,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몇 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주제 시간이 남으면 하나씩 관련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답변을 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이고, 그게 FATF에서 권고안을 내므로써 그게 특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금세탁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에서 자금세탁 방지 실장으로 계시는 김미영 실장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2, 3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기존에 발표하신 분들께 또 혹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 또 그것도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금융감독원 자금세탁 방지실 김미영 실장입니다. 앞서 토론 발표하신 분들 말씀 저희 잘 들었고요. 저희 그전에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이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효율적인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는 거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특도법은 법 체계를 보시면 각각의 업권법에서 등록 요건이든 또 인가 요건을 다 정하고, 그 정해진 업권법에서 등록이나 인가를 한 그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 자금 세탁이라든지 뭐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신고 관련된 내용을 이 특급법 체계에 넣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 좀 어색한 면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가산토와 관련 입법 낸 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정태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도 전자금융거래법에다가 개정하는 안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별도의 업권법에 관한 내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만약에 특급법 제정이 이루어졌다면 뭐 신고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 사항이 적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이 지금 이제 그 특급법에 먼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게 왜 자금 세탁 의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조금 그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 사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아마 이제 법 이외에 또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충분히 그 업계하고 소통을 통해서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거 기본적으로 그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그 자금 세탁 위험이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높다고 인식이 되어 온 만큼 그런 위험들을 이 자금 세탁, 효율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그런 위험을 낮춘다면 앞으로 우리 그 가상자산 그 관련된 산업의 어떤 그 활성화라든지 그런 방안을 논의할 때 가장 큰 그 발목을 잡는 어떤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걸음이 되게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각각의 거래소들은 각자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고객이라든지 또는 자기네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 세탁 위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인지한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뭐 일시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법이 공포 후에 시행 시기를 약간 부칙에서 좀 여유를 두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일시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먼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효율적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셋업할 것인가에 대한 거래소 측면에서의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을 저희가 같이 좀 저희 공감운동원에서도 거래소들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좀 협조나 지원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차차차 저희가 아마 계속적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 있는 분들에게서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김미영 실장님께서 그에 관해서 간단한 조언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토론자 중에서 또 덧붙일 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소 팀장님 혹시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발표 토론문을 또 계속해서 작성해 오신 분도 계셔서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 협회장님께서 저희 발표하신 것을 들으시면서 생각한 것과 토론으로 작성해 줄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내용상에 보면은 이제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님이 법무법인도 그러면 이 VSPS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화두를 던지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VSPS도 DNFBP에 속하기 때문에 FATF 규정상에 보면 법무법인, 회계법인,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 귀금속사 모두 다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해석할 때 한국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법무법인이 왜 여기에 파티시페이션이 돼야 될까 하고 의구심이 가졌을 텐데 법무법인도 FATF 규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2019년 6월 22일 날 FATF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AML 의무 부과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앞에는 희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가상통화 취급업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비제도권 외에서, 그러니까 제도권 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법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금융당국의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인가를 받아서 KYC나 SDR 그다음에 AML 업무를 수행하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VASPS가 영업을 활동을 하려면 자금세탁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VASPS 분들이 자산 취급업소 분들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을 지금도 물론 그 CDD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좀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라이트 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상통화 입출금 계정의 문제점은 뭐 이렇게 여기 참석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1년 전 혹은 1년 반 전에 그 가상통화 비트코인 열풍에서 보다 시장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저희의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과도하게 폭주했던 면을 갖다가 진정시키려는 의미가 있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금세탁 시스템이 잘 되었던 은행을 통해서 간접 규제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FATF에 따라서 특허법이 개정이 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동등한 특허법상이나 FATF 규정상의 동등한 FI의 그 동등한 법적 위치에 오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간접적인 규제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긴 내용을 뭐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자금 세탁 방지 리스트적으로 8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팍스넷 뉴스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신청 보도를 하도록 하고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뭐 논문도 발표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VASP가 은행 정도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독자적으로 이제 갖춰야 된다는 그런 취지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특허법상에서도 전자금융업자, 그 다음에 500억 이상 자산 규모의 대부업자, 그 이전에 환전업자도 이미 다 AML 의무를 부과받고 현재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의무가 부여됐고 법률상으로 의무가 부여됐으면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준수하고 있다고 봐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자금 세탁 방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RBA 방식,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은행, 또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부업자, 이렇게 각각의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이 다 다양하지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고객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그 자금 세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수준이라고 하고 은행 같은 경우는 상품이나 또는 행동이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스스로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이 어떠한 위험을 가진 고객인지 또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금 세탁에 그 악용될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하라는 의미니까요. 어떤 물리적이거나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일률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생각할 뻔했네요. 그러면 혹시 지금 김미영 시장님 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더 좀 추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몰라서 조원희 대표님께서 혹시 이제 자금 세탁 의무라는 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유예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주체 샌드박스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하면서 일정 기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요? 100% 자금 세탁 위험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확신은 아무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금융기관들이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건 실제 자금 세탁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가상자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익명성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인한 그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다른 어떤 금융 사건보다요. 근데 금융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거는 조금 그 법 취지나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재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금융실명법이나 특검법을 유예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일단 장세탁 방지 의무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로 봐서 그 부분들은 기재 샌드박스 전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김미영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면허제를 지금 출시를 하게 되잖아요. 네? 면허제. 네, 면허제. 네, 면허제. 네. 이런 경우에 그 지금 그 페데프의 권고안에서는 지금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면허는 누구한테 필요한가요? 뭐 거래소 당연히 이제 면허를 따야겠지만 다른 그 가상자산 취급업소들도 이 면허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법제화가 뭐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취급하는 과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지금 발의된 안에서 가장 이제 그 FATF의 권고안이 많이 남은 안이 이제 김병건 안이라고 하면, 그 안을 기준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면허제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신고를 하는 그 대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은 이제 일차적으로는 지금 가상통화 그 거래업소,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추가적인 아까 그 업무를 하는 아까 행태를 저희가 지금 그 법에서 여러 개 또 규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으로 일단 법제화에는 되게 상당한 부분 통과가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은 아마 FIU 측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그 신고업을 당연히 받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그 기준이나 어떤 가이던스나 세부적인 사항이 그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이제 소액계획 청구업자가 지금 분가번호 사이트에서 조회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등록제라든지 신고제가 되면 정부의 FIU가 됐던 그 금융위가 됐던 분가번호 됐던 특정 사이트에 인허가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는 암호화폐 거래소 명단이 나오면 금융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한 거래소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플로어에서도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한두 개